이번 주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테이퍼링이 구체화될지가 가장 관심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FOMC와 글로벌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홍철입니다. 여전히 여의도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모양이죠? 여의도가 워낙에 대인 접촉이 많은 이 사업체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 확산세가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예, 저희도 요즘 재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다 빨리 좀 진정이 돼서 나와서 좀 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자, 한번 여쭤볼게. 우선 이제 FOMC입니다.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망을 어떻게 하시고 관전 포인트를 뭘로 잡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난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테이퍼링은 분명히 논의가 됐고요. 이제 정확한 워딩은 그 다음 회의, 그러니까 7월부터죠. 7월 FOMC 회의 때부터 매 회의 때마다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논의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6월 FOMC에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FOMC에서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은 상당한 추가 진전이라는 그 어휘를 쓰고 있는데 이 상당한 추가 진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들이 볼 땐 당연히 노동시장과 물가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FOMC를 보면은 연준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도 계속 현재 노동시장이 공급이 많이 적다. 즉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는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해지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면은 긴축을 좀 더 서두르는 경향이 있겠죠. 이제 그런 여부를 평가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제 시장이랑 연준이 좀 거꾸로 가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인데 예전에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이제 연준에서는 꾸준히 얘기해 왔지만 지난 6월 FOMC에서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용과 물가를 봤을 때 아마 연준이 최근에 물가의 상승세나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을 고려하면은 저희는 조금 빠르게 테이퍼를 7월에 얘기를 하고 개시는 한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은 7월, 8월 발표가 좀 갈려 있는 것 같고 개시 시점도 연말이냐 연초냐가 한 반반 정도로 좀 갈려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과 물가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이 단기 지준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있는데 이런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어떤 그 줄이는 조치가 또 나올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동시장과 인플레 시장에 대한 평가가 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6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팀장님은 7월 달에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그 계획을 얘기하고 연말 정도에 시행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에서는 7월이냐 8월이냐가 엇갈리고 그다음에 시행도 연말이냐 연초냐 이게 엇갈린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망하신 것처럼 이번 주 그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 6월 달에 언급에 대한 반응을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해놓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만약에 저희 예상대로 연말 그러니까 연간 올해 내에 이제 개시를 한다 테이퍼의 어떤 시점을 그렇게 본다면은 약간 이제 위험자산 시장 쪽에서는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 봤을 때 결국 위험자산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테이퍼링이라는 건 결국 그 대차대조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니까 이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빠른 테이퍼가 있을 경우 위험자산 시장 쪽에서는 밸류에이션 조정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쪽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현재 미국의 펀더멘털은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테이퍼를 강하게 하면은 그거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뭐 그렇다면은 뭐 주식은 섹터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뭐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이제 크니까 이런 쪽에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뉴스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 봅니다. 네, 예. 단기 금리에 어떤 형태로서 영향을 줄지 그거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단기 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기술주 쪽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커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ECB가 지난주에 통화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결과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는 동결시켰고 그다음에 그 자금 공급은 계속하기로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그러면 연준하고 스탠스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연준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 보다도 그렇죠. 보수적인 스탠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유럽 은행이 이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이제 유럽이 미국과 통화 정책이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제 환율입니다. 예, 달러가 이제 세지고 유로가 좀 약해지는 흐름으로 이제 갈 텐데 뭐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이 영향을 가장 미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물가를 보더라도 미국은 뭐 자동차 관련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심 물가 같은 게 굉장히 안정돼 있는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한 최근 몇 달 동안 이제 유럽 쪽이 백신 접종 숫자가 좀 늘어나면서 예, 그래도 경기 모멘텀을 좀 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다가 최근에는 뭐 백신 접종이 많이 올라와서 더 이상 음, 증가하는 속도가 많이 둔화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모멘텀의 회복 속도가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예, 뭐 그런 생각이 퍼지고 있고 이렇게 물가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면 ECB 내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의 싸움에서 이제 비둘기파들의 입김이 더 세지는 상황이 최근에 이제 돼버렸고요. 예, 특히 이제 재정 충격 면에서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돈을 재정 면에서 많이 썼고 올해도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유럽은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약하다 보니까 이 펀더멘털의 모멘텀 측면에서 유럽이 약할 수밖에 없으니 ECB도 미국과는 좀 다른 통화 정책 프레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예, 이것이 이제 향후에 유럽의 좀 경기의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이제 달러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매파적인 얘기다 이런 그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한국은행의 정책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분명히 이제 말을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렇죠. 이례적인 만큼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주 강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에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펀더멘털이나 물가의 흐름도 글로벌리 뭐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해서 그다지 딴지를 걸지 않고 뭐 그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게 뭐 물가나 성장에 대한 것도 뭐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금융 불안 가능성.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가계부채가 부동산 때문에 이제 늘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한국은행의 목적 감소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류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뭐 저희는 만약에 별일 없었다면 아마 8월 인상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8월 말에 이제 금통위가 있거든요. 8월 말 금통위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예, 아마도 한은의 금리 인상은 8월은 조금 명분이 약해지면서 이제 10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정부의 방역 대책이 효과를 이루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좀 안정이 된다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아마 한국은행도 8월 말 금통위에서 인상에 나서지 않겠는가 이제 예.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좀 시나리오를 열어두고서 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면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4차 확산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지지만 따르면 8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게 한국은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신흥국들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는 러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하반기에 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신흥국하고 선진국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서 금융정책을 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흥국들이 정말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형태가 하반기에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해당이 되고요.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최근에 중국을 보시면은 중국은 통화 정책을 오히려 좀 완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이나 일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하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은 또 긴축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국가별로 차이점이 나는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중앙은행들의 전반적인 스탠스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좀 하자는 측면에서 그리고 원래 금리 인상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인플레고 있고 이러고 경기가 회복되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다지 딴지를 걸지 않는 상황이니 아무래도 좀 더 여력이 되는 국가들은 좀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좀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중국이나 유럽 같이 펀더멘털이 최근에 조금 가라앉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모멘텀상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는 그런 그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현재 저희가 그렇게 경기를 좋게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유동성을 정상화할 필요성은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좀 차별화돼서 기존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정상화하는 흐름으로 긴축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펀더멘털이 좀 둔화되는 중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통화를 약간 좀 완화하거나 완화 정책을 연장시키는 이런 국가별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금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1.28%입니다. 이게 한때 1.2%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2% 밑으로 내려간 걸로 해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10년물 금리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미국 제10년이 전 세계 모든 밸류에이션, 특히 주식 밸류에이션에 아주 중요한 근저에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들이 많고 사실 미국에서도 컨센서스와 금리 방향성이 많이 다르게 가왔습니다. 특히 여전히 이제 해외 IB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금리 상승을 꾸준히 주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매니저들도 요즘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건 결국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 금리가 떨어진다는 의견은 되게 소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금리 하락에 대해서 이제 금리 상승론자들이 좀 반박을 하는 거는 이게 펀더멘털이 아니라 너무나 이제 그동안 장기물에 대한 숏이 많아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커버하느라고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 더불어서 지금 단기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엄청난 유동성들이 이 돈을 이제 주차시킬 곳을 찾다 없어서 이제 장기채를 담다 보니 이제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런 요소들은 조만간 해소가 되면서 금리가 다시 오를 거다. 이게 아무래도 그 최근에 거의 지배적인 컨센서스 전망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전망은 정반대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동안 가끔 제가 나와서 금리가 오히려 오르지 못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컨센서스랑 반대되는 주장을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저희는 특히 펀더멘털 자체가 이미
성장 모멘텀은 고점을 쳤다. 모멘텀 앞으로 약화되는 수밖에 없고요.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분명히 남아 있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왜 노동 공급을 안 하냐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미스테리거든요. 저는 뭐 그 원인으로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뭐 설문조사를 봤는데, 가뜩이나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도 많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반영 우려 때문에 노동 공급을 안 한다면 이게 일종의 이제 은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굉장히 디플레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글로벌리 부채를 좀 감축시키려는 흐름도 있다 보니 경기에 대한 어떤 재정의 충격, 그리고 어떤 전반적으로는 이 부채의 어떤 부담, 이런 걸 고려할 때 좀 조심스럽지만 향후에 금리가 좀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뭐 굳이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미국채 금리는 좀 아래쪽 방향으로 보는 게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팀장님께서 시장과는 조금 다른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네. 미국의 장기 금리가 방향성 자체가 밑으로 찍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지금까지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팀장이었습니다.